저는 최윤석입니다. 63살이며 현재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신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달 58만 원의 생계급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제 모습이 늘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한때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월급 580만 원을 받으며 서울 강동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이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 저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많이 뽑던 시기였지만 저는 중견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컸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빨리 맡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 품질관리부에 배치된 저는 25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불량률 1%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저는 공장에 남아 제품 하나하나를 검사했습니다. 특히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했죠.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열정 덕분에 저는 30살에 일본 연수 파견 직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6개월간 도요타 공장에서 간반 방식과 저스트 인 타임 생산 시스템을 배우며 품질 관리의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우리 회사에 일본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2년 후에는 독일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벤츠와 BMW 부품 공급망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며 글로벌 표준에 대한 안목을 키웠죠. 회사 내에서 저는 자존심의 화신으로 통했습니다. 최 과장 검사를 통과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선임 부장조차 제 결제를 받으러 오면 긴장했습니다. 때론 너무 엄격하단 소리도 들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회사 제품은 업계 최고 품질로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39살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해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당시 시가로 5억 원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2억 원의 자산도 추가 형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맏아들을 저는 아들이 원하는 호주 유학을 전폭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시드니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2010년 회사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인수 후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에 품질관리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최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품질관리부는 본사 직원으로 대체됩니다. 명예퇴직을 권하겠습니다. 당시 50살이던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퇴출당한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580만 원에 25년 근속연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눈 후 30일을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제 내 사업을 해볼 때다. 25년간의 품질관리 경험을 살려 프리미엄 자동차 경정비 센터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에 개인 저축 1억 원을 더해 총 2억 6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강동구에 좋은 입지에 200평 규모의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최신 장비를 들여놓고 고급 브랜드 자동차 특화 서비스를 표방했습니다. 기술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과 영업이었습니다. 수리 품질은 최고였지만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창업 1년 차 월 매출은 95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월 고정비용은 임대료 350만 원, 장비 리스비 200만 원, 인건비 550만 원, 각종 공과금 150만 원으로 총 12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창업 자금 2억 원이 바닥났고 가게 유지를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고객들이 차량 정비를 미루기 시작했고 매출은 50%가량 급감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가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은 것은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린 임대료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나니 실제 남은 돈은 2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자동차 부품업계 품질관리 전문가였던 제가 55살에 맞이한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자산 7억 원에서 3천만 원의 빚으로 집에서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추락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저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 준 것은 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소주 한 병으로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석 달 후 한 병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2병 그리고 3병으로 양이 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과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이를 달래기 위해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소위 해장술이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졌어? 예전에 당신은 어디 갔어? 아내의 이 말은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아들 앞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지울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방학을 맞아 귀국한 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이렇게 비싼 유학비를 들여서 뭘 배워왔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바로 친구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존심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대학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 임원이나 교수, 연구원으로 성공했는데 저만 실패자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했고 더 고립되었습니다. 결혼 22년 만에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아내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서류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반박할 의지도 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아들은 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그의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고 현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저는 강동구에서 관악구로 이사했습니다. 소형 월세 아파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55살 중견기업 출신 과장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경력이 너무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저희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의 거절 사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알코올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소주 한 병으로는 취기가 오지 않을 정도로 내성이 생겼습니다. 밤새 2~3병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 떨림과 구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달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치의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강경변으로 진행됩니다. 금주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 금주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남은 현금 1억 원도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알코올 구입과 생활비로 매월 300만 원씩 지출했고 간 기능 검사와 당뇨 관련 검사 등 의료비도 증가했습니다. 57살이 되던 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달 월세를 내지 못해 단수와 단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성공에 대한 집착과 실패에 대한 인정 거부가 저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저에게 족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새 출발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술을 선택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소주 3병을 마신 후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알던 저가 아니었습니다. 부어오른 얼굴, 충혈된 눈, 며칠째 면도하지 않은 턱.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저를 술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중독은 이미 깊었습니다. 결국 58살이 되던 해 월세를 넉 달 체납한 끝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지품을 담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서울대 출신 엔지니어가 자동차 부품업체 품질관리부 과장이 이제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2019년 1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저는 서울역에서 첫 노숙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와 공포였습니다. 대합실에서 밤을 보내려 했지만 역무원들이 계속해서 깨웠습니다. 결국 역 근처 골목에서 박스 하나를 구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연히 한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노숙인 쉼터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붕 있는 곳에서 자는 게 낫지요. 그의 말을 따라 그날 저녁 서울역 근처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쉼터에서 처음으로 식사도 제공받았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었지만 이틀 굶은 저에게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 옆자리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울대 나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럼 뭐해, 지금은 똑같은 노숙자인데.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의 학벌이나 직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닥까지 왔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쉼터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전직 회사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망한 중소기업 사장님, 도박에 빠져 가정을 잃은 은행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공무원 등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쉼터 생활 2주일 차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 차일드 퍼그 B등급,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 중. 게다가 영하의 날씨에 노숙하면서 생긴 경미한 동상과 저체 온증까지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게는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쉼터의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치료도 의미가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AA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0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3번 각 2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술에 빠진 이후 술이 내 삶을 어떻게 망쳤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AA의 철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술을 끊는다는 부담감보다 오늘 하루만 참자는 접근법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60일 금주에 성공했을 때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떨림이 사라졌고 메스꺼움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정신으로 과거를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술로 도피했던 나약함,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이기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쉼터에서 3개월을 지내던 중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산도 없고 부양 의무자인 아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서울대 출신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몸이 아픈 58살 남성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들의 호주 주소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었고 결국 부양의무자와 연락 두절 상태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청 한 달 후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월 58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제 나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쉼터 생활을 청산하고 관악구에 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구청의 긴급 지원 자금으로 해결했고 월세는 생계급여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은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있고 개인 화장실이 딸려 있어 쉼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공간이라는 안정감이 중요했습니다. 밤새 다른 사람의 코골이나 이야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고 개인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의료급여 덕분에 강경병과 당뇨병 치료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강경변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레이저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력 저하는 불가피했습니다. 양쪽 눈의 시력이 0.3과 0.2까지 떨어졌고 특수 안경을 착용해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돋보기를 들고 다녀야 했고 빛이 적은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서울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무료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신청했고 그곳에서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2에서 3배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덕분에 다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자점자책 활용법도 배웠습니다. 아직 점자를 완전히 익히지는 못했지만 시력이 더 나빠질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60살이 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코올 중독자에서 회복 중인 사람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비록 바닥에서의 시작이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63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생계급여 58만 원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월세 35만 원, 식비 15만 원, 의료 및 기타 비용으로 8만 원을 씁니다. 빠듯하지만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루 식비는 5천 원으로 제한합니다. 아침은 보통 컵라면이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직접 요리하는데 주로 김치와 계란밥 같은 간단한 음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호화로운 저녁을 먹습니다. 두부찌개를 끓이거나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먹는 정도지만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구청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복지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을, 구청에서는 계절마다 생필품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동네 교회에서 주최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도 참여하는데 이곳에서는 식사를 제공받는 동시에 자원봉사도 합니다. 테이블 정리나 설거지 같은 간단한 일이지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돌려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매달 20일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수급비가 지급되는 날이니까요. 그날은 보통 시장에 가서 한 달치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쌀 10kg, 김치, 계란, 라면 등 기본적인 식품들을 사고 저녁에는 특별히 두부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오늘은 두부찌개를 끓여봐야지. 이런 소소한 기대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AA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제 400일째 금주를 유지하고 있고 단돌이라고 부르는 단주 기념 메달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가끔 힘든 날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AA 멤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당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당뇨식 조리법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혈당을 측정합니다. 또한 하루 8,000보 걷기를 목표로 운동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저녁에도 잠깐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1,000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8,000보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 6평의 작은 공간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오디오북을 빌려와 문학 작품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시력이 나빠 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디오북은 정신적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 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작품에서 인간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제 상황과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시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크레파스로 간단한 풍경화를 그립니다. 어릴 적 미술에 소질이 있었는데 실용적인 공학 분야를 선택하면서 그 재능을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림을 그리니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고시원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교류합니다. 특히 옆방에 사는 대학생이 저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종종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최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면 끓였어요. 이런 소소한 인간적 교류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복지관에서는 무료 한방 진료를 통해 침 치료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특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제 상황이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호주 주소로 국제 우편을 보냈는데 도착했는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지만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내년이면 65살이 됩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73만 원으로 지금의 생계급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15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금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음성 안내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책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장치입니다. 시력이 계속 나빠지더라도 이 장치로 독서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알코올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런 메시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간간히 제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분들에게 제 실패와 회복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가 사회에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지금쯤 대부분 은퇴했을 것입니다. 탄탄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겠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 비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달리 봅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이니까요. 제 여정이 더 험난했을 뿐 그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이 모순된 정체성은 이제 제게 부끄러움이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배울 수 없었을 인생의 진리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업이 아닌 인간성에 있다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을 저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하루의 공기를 마십니다. 비록 제 방은 좁고 제 삶은 검소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일지도 모릅니다.